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미국 시장에는 훈풍이 좀 감돌았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인사의 원러 인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속에 뉴욕 시장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고물가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와중에도 반도체 등 제조업에서는 조금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엇갈린 소식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혼조 양상을 펼치다가 지금의 양대 시장 모두가 소폭의 강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수급 양상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장 초반에 모두 물량을 덜어내다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엇갈린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개별주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주와 더불어서 또 STO 증권에 관련해서도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라임과 옵티버스 등 사모펀드 불안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서 주요 증권사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업계 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징계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징계 여부는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를 열고 라임 옵티머스 펀드 불안전 판매 사태와 관련한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재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시작으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안건소위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가 이들 CEO에 대한 제재를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도 있는데요. 안건소위 이후 장관 등 보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판매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 사장에게도 동일한 수위로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지난해 3월 말에는 금융위가 심의를 일시 중단했잖아요. 심의가 다시 재개된 이유 알아봐야겠네요. 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또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이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이 확정되자 관련 논의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박정림 KB사장의 최근 금감원의 징계 결정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제재심 결정보다 제재 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보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 결정이 연말 증권사 CEO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공고 등으로 나뉘는데요.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 사장과 정 사장은 각각 내달 31일과 내년 3월 1일에 임기가 끝나서 제재 수위에 따라서 연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상품인 카드사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의 잔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상대로 건전성 지도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그럼 리볼빙 서비스의 잔액이 얼마나 늘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0월 카드사들의 결제성 리볼빙 2월 잔액은 7조 5천억 원대로 전월과 비교해서 소폭 줄었지만 작년 같은 달이나 2021년 연말 6조 1천억 원대였던 것과 비교해서는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1년 새 카드사별 리볼빙 잔액이 많이 늘어난 곳은 1위가 KB 국민카드였고요. 이어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리볼빙 잔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다음 달 초에 카드사들을 상대로 건전성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자가 법정 최고금리 연 20%에 육박하고 대출 기간도 짧아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요새 업황 악화로 인해서 대출을 축소하면서 올해 카드사들의 리볼빙 잔액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금감원이 카드사에 어떤 내용을 좀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요? 네, 금감원은 올해 10월까지 리볼빙 잔액, 이용 회원수, 2월 잔액,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근 상대적으로 리볼빙 잔액이 많이 늘거나 또 연체율이 카드업계 평균보다 높은 카드사 3-4곳을 위주로 리볼빙 서비스 리스크 관리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라고 주문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도한 금리 마케팅을 벌이는 등 공격적으로 리볼빙을 권유하는 영업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도 이 지도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을 갑작스럽게 줄이면 소비자들에게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리볼빙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니 회사별 정책에 따라 리볼빙을 운영하면서 리스크를 고려해서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부터죠. 빌라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 반환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서울 지역의 빌라 월세 거래가 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말랩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10월에 서울 빌라의 전월세 거래량은 약 11만 1,4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월세 거래량은 5만 1,98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10%가량 올랐습니다. 이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빌라 임대차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46.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세 유형별로 보면 1월에서 10월 준전세 거래가 15,00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2%가량 늘어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준월세와 순수월세는 각각 7.2% 증가한 32,140건, 또 1.3% 많아진 4,644건이었습니다. 월세 계약은 순수월세와 준월세 그리고 준전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순수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에서 240개월치인 거래, 또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같은 기간 월세 규모가 100만 원 이상인 거래는 6,505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74.7% 뛰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 월세 거래량이 8,321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강남구, 강서구, 광진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1월에서 10월 전세 거래량은 59,456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가량 감소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고도본부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CEO의 징계 과정부터 서울의 빌라 월세 거래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도국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대표적인 매파 성향으로 불리는 연준 이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낸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 내내 박스권 장세 안에서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해서 현재도 0.01%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까지도 빨간불 견조하게 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PC 물가지수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수와 함께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무역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와 정유 수출 판매 호조에 10월 수출 금액지수는 1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고요. 또 북미 지역에서 완성차 업계 수출 호조가 지속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완성차 업계인 기아는 1%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약보합권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요. 2,500선을 사수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518포인트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2,501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회복을 하면서 2,52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현재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400억 원 담고 있고요. 개인은 900억 원 가까이 매수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만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세 보이면서 1,2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보였던 반도체 업체들 오늘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슈 중심의 테마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AI 챗봇 Q를 공개한 가운데 AI 관련주 오늘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STO 관련주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이민청 세부안 발표 소식에 일자리 관련주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817포인트에서 시작해 제한적인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82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7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장 초반까지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개인은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5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하면서 현재 770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STO 관련주입니다. 조각투자업계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STO 개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관련주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먼저 갤럭시아 머니틀이 오늘 25%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갤럭시아 SM은 상한가 진입한 뒤에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STO 관련해서는요, 이어지는 코너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강세 보였던 반도체 장비, LED 장비 관련주, 오늘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상장 폐지 정리 매매 기간인 LIS는 25%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1% 넘는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조각투자업계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연이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토큰 증권 발행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술품과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STO 상품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STO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바, 두산 로보틱스 등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오늘은 STO 테마가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소식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항공금융 STO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VMIC에 투자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STO가 뭔지 개념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쉽게 생각해서 STO 같은 경우에 증권형 토큰 발행이라고 해서 가상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상자산과는 다르게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이것을 잘게 나눠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좀 연동한 가상자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조각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상화폐와는 좀 다르게 실물 자산과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 법적인 조치도 법적 보호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가상화폐 대비했을 때 안전하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직까지 STO 시장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STO 관련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부분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STO 시장을 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법제화 움직임을 내비쳤고 이 기대감이 조금씩 개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실물 자산과 연결한 좀 가상 자산이라고 정리를 해보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STO 시장 이제 테마를 좀 주도해온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주가 추이는 어땠나요? 사실 그동안의 주가 추이는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STO 관련 종목군들이 지난 2월, 3월 반짝하고 그때부터 이렇다 할 내용들이 사실 없었거든요. 실제로 지난 2월에 그때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실제로 뭐 증권사들도 STO 시장에 뛰어든다. 앞으로 STO 시장은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규모의 단위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특히 STO 시장 자체가 토큰화가 가능해지면 그동안 우리가 유동성이 없었던 자산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먹거리가 나오게 된다라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법제화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더뎌지고 규제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니까 조금 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던 이유가 아무래도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유효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조각투자업계에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진행했고 오늘 오후 4시에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STO 유통시장 개설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이 논의 같은 경우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STO 시장이 열린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갤럭시와 머니터리, 갤럭시와 SM이 관련 섹터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네. 특히 뭐 장 시작하고 30분도 안 돼서 상한가에 마감을 하고 관련 종목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25%대 강세 흐름들. STO 관련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옥션이라든지 뭐 K 옥션, 특히 미술품 경매하는 쪽도
20%대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뭐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28%대 강세 흐름, K옥션은 약 19%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특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는 흐름 속에 STO 관련 종목군들이 한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는 좀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조각투자 업계가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점도 있고요. 관련해서 STO 시장이 좀 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술품과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이슈로 남지 않고 좀 장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내년까지는 기대감을 계속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조금씩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관련했을 때 내년 같은 경우에도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어떤 국내 토큰 증권 시장 전망치로 보면 내년에는 34조 원, 30년에는 367조 원까지 성장이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의 속도라든지 규모가 굉장히 큰 시장이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없던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STO라는 게 사실 가상자산이잖아요. 네. 그 가상자산 쪽에서도 연결을 해볼 수 있는 점이 비트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 뭐 이런 쪽입니다. 실제로 보면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더해서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니까 10월부터 NFT라든지 블록체인 쪽에서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비트코인 혼자만 움직일 텐데 이더리움 현물 ETF도 함께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더리움이 출시되고 그리고 NFT를 포함한 또 다른 가상 자산 시장까지 함께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재 STO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가상 자산 관련 이슈들도 함께 엮어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내년까지도 바라봐도 괜찮은 그런 이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현재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는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눈여겨봐도 좋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STO 상품과 관련해서 가상자산 전반의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내년까지 흐름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갤럭시와 머니트리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25%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사실 봤을 때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지급 결제 서비스까지 맞물려 있는데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기도 했고 거래량 자체도 그다지 많지 않다가 오늘장에서 좀 터졌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상승 속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차익 실현에 좀 나서 봐야 할까요? 사실 저는 수익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바닥권에서 움직인 것도 맞긴 한데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실제로 STO 관련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STO 시장에 있어서도 좀 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다든지 사업 자체도 굉장히 활발하게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개의 기초 자산에 대해서 STO 상품 발행을 추진을 하고 있는 특히 STO 시장이 활발하게 열리면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단기적으로 좀 크게 상승한 부분이 있다는 점 차트를 한번 봤을 때 특히 첫 상승이 나왔을 때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STO에 대한 내용도 있고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오게 되면서 함께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7,000원, 7,700원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약간 눌리고 다시 한번 20선 닫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조금 더 크게 열려봤을 때 8,500원 라인대에서 계속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8,500원 라인대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물론 STO 관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긴 한데 이 라인대를 뚫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한 매물대를
조금 더 강한 수급이 붙어서 강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 라인대를 뚫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박스권 상단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익권이신 분들은 조금씩 내 수익을 챙기시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터리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STO 이슈 속에서 또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술 경매와 관련된 종목들인데 서울옥션과 K옥션이 그 주인공입니다. 서울옥션의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네요. 그리고 K옥션의 경우에 주가 양상을 살펴보니까 역시나 23% 강세입니다. 이 종목들 사실 지난주 화요일에도 좀 시세를 분출했던 바가 있었는데 오늘의 변곡점에서 주가가 좀 상승 반전의 전환점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120선을 어떻게 안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서울옥션이 지금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갭을 좀 띄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긴 한데 이 점을 기점으로 추세 상승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좀 시장의 반응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주가의 추세를 봤을 때 연초부터 하향 추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이 뜻은 지금 서울옥션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서울옥션이 추가적으로 더 움직이기 위해선 조금 더 강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STO에 대한 성장성 굉장히 좋습니다. STO로 인해서 앞으로 서울옥션이 이쪽 시장에서 가져나갈 매출의 성장성을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나 약간 걸리는 점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좀 본업에서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술품 경매 시장 자체가 약간의 침체기입니다. 네. 좀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한데 올해 3분기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낙찰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13%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판매 작품 수라든지 낙찰률 같은 경우도 약 14%, 10%대 하락하는 모습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특히 홍콩 시장이 굉장히 큰데 홍콩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번 가을 같은 경우도 보면 봄과 대비를 했을 때 28% 감소한 수치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술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다라는 점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술품 경매 시장이 좀 침체기에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오늘 STO 이슈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사실 그 안은 아니고 조금 연관성이 조금 있는 쪽. 파생된 쪽일까요? 파생 쪽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STO가 가상자산이고 가상자산 쪽과 함께 연동이 되고 있는 쪽이 비트코인이라든지 NFT 이런 쪽인데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 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도 그렇고 마감 방송 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비트코인에 대한 상방을 좀 더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특히 5선, 10선을 타면서 꾸준하게 기업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비트코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업비트에 대해서 지분을 약 8%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강세의 흐름들이 나와줄수록 함께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부분, 거기다가 더해서 반감기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1월에서 4월까지는 이런 종목군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우리기술투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팀장님? 네,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 5,500원에서부터 5,7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7,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라인대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악재 속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승부수는 어떻게 띄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동차 산업 현황과 내년도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올해 11월까지의 자동차 수출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우리나라 자동차의 수출 규모는 예년보다는 많이 성장을 했죠. 근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보면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한 자동차연구원 자료를 보면 올해 자동차 판매량은 한 작년보다는 좀 상승한 한 9,100만 대 정도를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내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약간 상승한 2.4% 정도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면 한 9,22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년도가 되면 그러니까 올 초, 작년 겨울만 해도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자동차 시장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 시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은 아니죠. 예. 그래서 아마 마케팅 비용도 더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아마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올해 같은 영업이익을 누리기는 어려운 게 아마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가면서 올해와 같은 영업이익을 누리기는 어렵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3분기 어닝 시즌을 살펴본다면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현재로서 살펴본다면 4분기 역시도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가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아마 올해 코스닥 코스피 통틀어서 최고 영업이익을 남기는 기업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늘 고수를 했었는데 아시듯이 지난 삼성전자가 올해 전체 누적 영업이익이 한 4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현대차가 3분기까지 누적으로 11조 6,524억입니다. 기아차가 9조 1,421억이니까 삼성전자가 올 4분기에 16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지 않는 이상 현대기아차가 코스닥 코스피 전체에서 영업이익 1위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내년이죠. 원래 너무 어닝 서프라이즈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2022년에 얼마 했냐면요. 2022년에 두 현대기아차 합쳐가지고 10조 영업이익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해도 선방할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분명히 1등 할 것이고 문제는 네. 내년인데 내년에는 올해 같은 영업이익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는 게 진짜 예상입니다. 전반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전기차로 좀 전환이 되기 때문인 걸까요, 대표님? 그거보다는 네. 이제 매크로 환경이 안 좋죠. 아시듯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이익을 어디서 많이 남기느냐? 네. 고급차에서 많이 남깁니다. 그러니까 저가보다는 네. 5천만 원 이상의 주로 이야기하는 플래그십 모델이라든지 고가형 자동차에서 훨씬 많은 영업이익을 남기는데 이 고가형 자동차는 뭐하고 인당이 있느냐? 매크로한 금리와 아주 연동성이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아무래도 현찰을 가지고 사시는 분은 네. 많이 없겠죠. 그래서 거시 환경 자체가 두 가지가 큰 이슈인데 일단 FOMC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만 네. 유지만 하더라도 금리 상황이 좋지가 않고 두 번째는 전기차로의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제가 아마 지지난주에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초기의 고가형 전기차에서 이제는 중저가형 전기차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시장이라서 네. 완성차 입장에서는 고가형 자동차는 금리 때문에 좀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시프트에서는 전기차 가격 자체가 지금 하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마진이 좀 떨어져서 매출을 지킬 수 있을지라도 영업이익 수정은 약간 힘들지 않겠느냐는 게 예상입니다.
네, 매크로 이슈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인 만큼 좀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기아의 경우에는 정면 돌파를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EV3와 4를 출시할 계획이고요. 중국에서 좀 채널도 다변화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업황은 현대차와 기아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에 따라서 양사는 어떤 승부수를 좀 띄우고 있나요? 제가 그 전기차 전체 그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현재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그러니까 주요 고객층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가격이었습니다. 가격과 소위 말하는 가성비죠.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초기 시장 마켓 쉐어 15%까지 할 때의 초기 시장은 그걸 무시하고라도 시장이 성장을 했는데 이 15% 넘으면서 소위 말하는 이 캐즘에 빠지면서 전기차 시장은 저가형 자동차와 이 저가형 자동차인데 이전만큼의 성능을 내야 되는 자동차 이 두 가지를 충족한 시장만이 아마 내년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서 지금 현대 기아차가 이 두 가지의 정면 승부를 건 것 같습니다. 그 모델이 이제 기아 소형 레이 EV인데 3천만 원 이하예요. 네. 그리고 EV3, EV4, EV5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것 같이 3만 불대로 내놨습니다. 이 3만 불대라는 거는 테슬라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인하한 가격에 지금 맞춰서 네. 낼 수밖에 없는 완성차들의 입장입니다. 이런 진화는 지금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중국도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데 중국도 현재 중국에 내놓는 EV5도 지금 기아차가 얼마에 내놨냐 하면은 14만 9,800여 원을 내놨습니다. 이 가격은 2,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언더로 내년에 가겠다. 여기에서 전기차 성부를 보겠다. 이렇게 되면 2차 전지는 반드시 LFP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용계를 줄 수밖에 없어서 아마 내년에는 2차 전지 시장에도 이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일단 전기차와 관련해서 보급형 전기차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LFP 배터리 시장이 조금 더 개화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전반으로도 이런 이슈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좋은 실적 속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현대차와 기아가 좀 엇갈린 모습을 펼치고 있고 현대차는 약보합권, 기아는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지나치게 좀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현재 현대 기아차의 주가의 평가는 두 가지 논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펀더멘털적인데 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거밖에 안 하냐는 질문을 던지죠. 네. 그건 그 말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피크아웃은 2분기 때 한다 그랬는데 3분기에 지금 현재 간 상태고 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실적은 현재 국내 코스피 코스닥 기업 중에서 올해는 분명히 영업이익 1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성장성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그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럼 성장성에서도 현재 주가가 좀 저가인 것 같냐라고 네.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약간 저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현대 기아차가 수익성도 좋지만 미래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이 일단 하나 점수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 기아차가 이 퍼를 보면 네. 현대 기아차의 12개월 선행 주가 퍼가 4.4, 4.6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10년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두 회사의 평균 퍼값을 봤더니 12배에서 9배예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 잠재 성장 면에서도 약간 네.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전반적인 일치된 의견인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제가 초두에 내년에 영업이익은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성장성은 어느 정도 갈 것이라는 게 생각이라서 현재 주가는 조금 저가평가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내년에 떨어지긴 하겠지만 아직 잠재력이 있는데 사실 주가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한 구간일까요? 그렇죠. 추가적인 모멘텀이 네. 필요한데 지금 현대 기아차의 그 난점은
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이벤트를 못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뭐 글로벌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벤트성이고 테슬라가 선도해 가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약간 어정쩡한 행보. 그리고 현재 자동차 완성차 전체에서도 영업이익률은 높지만 그것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내년부터 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서 두 가지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아쉬운 점을 짚어주셨고 조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자동차 산업의 훈풍이 이제 자동차 부품 주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와 HL 만도 등을 좀 꼽을 수 있는데 해외 거점을 마련하면서 해외 곡세 니즈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 부진의 타격은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연기관에 좀 눈을 돌려서 이 종목들도 바라봐야 할까요? 현대모비스와 HL 한라 만도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현재의 실적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에 종수돼 있는 어떤 실적이죠. 현대모비스는 지금 3분기 누적으로 매출 44조에 영업이익 1조 7천억입니다. 이 정도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동기 대비 30% 높아요. 이 매출들은 대부분 전기차가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에 의존된 차들이었고 HL 만도 같은 경우도 3분기까지 매출 6조 2천억 했는데 영업이익 2,287억. 이것도 영업이익도 지난 동기 대비 20% 높아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나 HL 만도는 특히 내연기관에 지금 종속돼 있는 네. 실적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래 성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걸 기획을 내놓는가가 주가의 사실 관점인데 현대모비스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을 보면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쪽에 자율주행 쪽에 앞으로 갈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요게 공을 들이다 보니까 그 현대모비스나 HL 만도의 공통점은 하나는 너무 캡티브 마켓에 의존된 그 부품사거든요. 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뭐 컨티넨탈이라든지 뭐 거대가 있고 유럽에는 보쉬가 있고 일본에는 덴소라는 모비스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티어 1이라 그러면 티어 2 레벨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자동차 기업들은 모회사에 대부분 공급하는 위주의 정책을 폈다면 전기차 시대가 되고 자율주행차가 되면 완성차 메이커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이 티어 1의 완성차보다는 사실 티어 2에 있는 이 부품 모듈형 부품사들이 훨씬 강점이 매력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국한되어 있는 캡티브 마켓에서 벗어난 시장에서 더 많은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이 펼쳐지는 게 이 전기차 시장의 특징입니다. 지금 두 기업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가 디스플레이나 현재 그 고급화 쪽에 있는 부품들을 만드는 걸 보면 분명히 그 자율주행차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HL 만도 같은 경우도 현재 그 공급 다변화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습니다. 네. 특히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 전동화 작업을 지금 한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현대모비스나 HL 만도의 지금 실적은 네. 대부분 내연기관에 의존된 실적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기차, 전동화 쪽 매출은 아직까지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훨씬 성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되고 네. 자율주행차로 전환될 때 저는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티어 2에 있는 이런 부품 모듈형 부품사들을 더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와 HL 만도 현재 실적 경우 내연 기관에 많이 의존해 있지만 앞으로 뭐 전기차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더욱더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정리를 해주신 만큼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율주행 시장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양산 시기가 좀 늦춰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완성차 업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술적으로는 레벨 4까지 이미 와 있죠. 네. 근데 저는 이 자율주행차 부분에서는 이런 기술보다는 이 정책 법규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나온 미국의 법규, 새로 나온 법규가 되게 중요한데 네. 우선 미국에서 도로주행법을 바꿨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날에도
AI 인공지능 로봇을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투자 관점에서 이런 법규들이 훨씬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뭐 이번 달에 계속 보시면 로봇주들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로봇주들이. 이유가 이제 이 정책 때문이거든요.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이 정책을 면밀히 봐야 된다. 정책 하나가 그 관련된 주가를 엄청나게 급등시키기 때문에 네. 저는 지난달에 있었던 미국의 도로주행 관련 정책의 변화는 이 자율주행차에 굉장히 큰 날개를 달아줬다. 그래서 원래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굉장히 관심에 벗어났지만 저 법안 때문에 네. 굉장히 자율주행차가 원래 계획대로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자율주행차 도입 시기만 가늠할 뿐이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과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책과 법안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자율주행차 관련 주들을 좀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술력 자체를 레벨 4까지 와 있고 최근에 발의된 좀 법안에 관련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정책과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자율주행차가 좀 개화가 된다면 완성차보다는 부품주에 조금 더 수혜가 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조금 더 어떤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자율주행차가 개화가 되면 사실은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현재 AI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 AI가 내년에 굉장히 뜰 거라 그러니까 지금 가장 뜨는 주식이 어디죠? 엔비디아죠. 네. 그리고 HBM 관련된 반도체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먼저 선행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부품이 필요하고 네.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두 개 기업에 우선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부품은 어디냐? 국내 기업으로 봐서는 현대모비스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HL만도 같은 경우는 약간 자율주행차 관련이 있긴 하지만 뒷단이고 소프트웨어는 어디냐? 현대오토입니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 법규가 새로 바뀔 때마다 관심 가지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법규가 바뀔 때마다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을 좀 짚어주셨고요. 또 통상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자동차 업종이 좀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품주가 완성차보다는 견조한 양상을 펼치게 될까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좀 바뀌어요. 네.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시프트 되면서 사실 부품주는 조금 외면을 당할 뻔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품수가 줄지 않습니까? 4만 개에서 한 네. 뭐 15,000개 언더로 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 보는 모멘텀은 뭐냐면 그 전기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친환경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친환경 시장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 네. 전체 부품 시장은 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네. 친환경과 관련된 시장의 성장과 동반해서 성장하는 부품주는 굉장히 수혜를 볼 것은 분명한 거죠. 사실 그 기대감에서 원래 주가도 상승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전기차의 시장은 15% 이상 마켓셔가 넘어가면서 캐즘에 빠지면서 지금 그 중저가, 그러니까 보편적 자동차 가격의 시대로 내년에는 아마 테스트가 굉장히 심해질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부품주 중에서도 그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가 저는 완성차보다 부품주가 더 좋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완성차들은 저가형 자동차로 가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네.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가형 자동차로 가면 생산량은 늘어나겠죠. 그럼 부품주는 오히려 더 나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시장에서 시프트되는 현상으로 어떤 특정 기술이 약간 그 대중화될 때는 네. 그에 들어가는 부품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는 부품으로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시장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부품주에 조금 더 시선을 돌려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관련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STO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좀 큰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보유자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 관점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은 좀 파생된 쪽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업비트 지분이 부각되면서 공략을 해보는 것이 유효하겠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고금리에 따라서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